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오전 7시 49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전 아침 8시 전인데요. 일찍 일어나서 지금 이걸 합니다. 이번엔 단종회사 발표라는 것을 할 차례죠. 1928년 발표한, 잠깐만요. 1928년 발표한 단종회사는 무정 이후 작품들 중 무정흑 등과 함께 전국적인 인기를 얻은 작품 중의 하나이다. 같은 무렵 친구이자 경쟁자인 홍명희는 소설 임꺽정을 발표하여 경쟁하게 된다. 조선일보는 1928년 11월 17일 실린 임꺽정 연재 예고 기사에서 세계적 명작 알렉산더 듀마의 암굴왕보다도 더욱 그 구도가 크거니와 홍명희 선생이 필지는 오히려 듀마류의 것보다도 훨씬 장대한 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라고 광고했다. 홍명희는 이때 이광수가 단종회사를 발표할 때 홍명희는 임꺽정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홍명희도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임꺽정이라는 소설이 프랑스의 듀마라는 그런 소설가가 있습니다. 알렉상드로 듀마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그 듀마가 쓴 암구랑보다도 더 이제 대단했다 뭐 이런 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조선의 3대 천재는 첫째 최남선, 그 다음에 이광수, 홍명희, 이 세 사람을 조선의 3대 천재라고 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명희는 북으로 월북했어요. 자기가 이 북이 좋아가지고 북으로 올라간 사람이죠. 그런데 뭐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김일성이가 모두 박헌영 남로당 일파를 모두 죽일 때, 그런 때도 이 임꺽정만은 죽이지 않았죠. 홍명희만큼은 죽이질 않았습니다. 홍명희 한 사람은 계속 이제 살려뒀던 것이죠. 아마 그런 데서 이런 소문이 돌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명희의 딸이 김일성의 성노리기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건 검증이 안 된 얘기고, 카더라 수준의 얘기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람은 다 죽이는데, 홍명희만 살려두니까 이런 소문이 번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홍명희는 김일성이 죽이질 않았어요. 임꺽정은 동아일보를 긴장시켰다. 동아일보는 임꺽정 연재 예고가 나간 직후 이광수의 단종회사를 예고하면서 맞불을 놨다. 양대 민간지에서 문단의 양고두가 승부를 겨루게 된 것이었다. 두 소설 중 어느 쪽이 더 인기를 끌었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김을하는 임꺽정이 연재되는 동안 조선일보는 처음으로 동아일보의 연재소설을 능가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홍명희 임꺽정이 연재되는 동안 조선일보는 이제 처음으로 동아일보의 인기를 능가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꺽정이라는 소설이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가 그거를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단종회사를 통해 사람들은 단종을 조선 총독부의 식민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사육신은 한국의 독립운동가로 조선 총독부에 협력한 중추원 고관들을 한명회, 신숙주로 조선 총독부와 일본 천황을 찬탈자 수양대군으로 해석하였다. 작품은 크게 공감대를 형성하여 많은 남녀노소가 애독하였다. 그러니까 이 단종회사는, 이광수의 단종회사는 홍명희 임꺽정만큼은 인기를 못 얻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단종회사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만천하가 열광적으로 환영 애독하던 단종회사는 끝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춘원 리광수 씨는 얼마 동안 휴양하야 다시 장편소설 군상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의 찬란한 필지와 웅대한 구성과 심각한 인생관이 다시 군상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웃게 하고 울게 할 것입니다. 지면에 나타난 그날을 기다립시다. 이것이 이제 동아일보 1929년 12월 17일자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리하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옛날 말투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을 들어봐도 뭐 그리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하야 뭐 어째하야 이렇게 그 하야란 말을 옛날 그 조선어 말투를 썼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 그 동아일보 기사도 어찌어찌하여 이렇게 쓰질 않고 어찌어찌하야 이렇게 쓰는 것이죠.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동아일보에 연재된 단종회사가 막을 내린 다음 날은 특별히 동아일보 신문 기사에 단종회사가 끝난 것을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김동인은 수양대군의 관점에서 쓴 소설 대수양을 짓기도 했다. 후일 이광수 역시 세조의 입장에서 쓴 장편소설 세조대왕을 쓰기도 했다. 언론활동과 분화로드 운동, 잠깐만요. 이게 또 언론활동과 분화로드 운동, 문맹퇴직 운동 및 분화로드 운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30년 초 경성 홍지동의 별장 춘원헌을 구입하여 별장으로 활용하며 집과 별장을 오갔다. 홍지동의 별장 춘원헌은 후대에 세워진 영인미술관 근처에 있으며 현진건의 집터와, 이게 현진건이죠. 현진건은 현진건도 소설가잖아요. 현진건의 집터와 박정화가 살던 가옥이 주변에 있다. 이곳에 취류하며 박정화 등을 만나 문학과 시사, 정치에 대한 담론을 하기도 했다. 박정화와의 오랜 대화 틈틈이 얻은 공통된 결론은 교육을 통한 계몽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맹퇴치운동, 여러분 그 이광수 시대만 해도 굉장히 문맹이 심했습니다.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죠. 내가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 회장 시대에는 학교를 가는 시대가 아니었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럽디다. 아니, 농촌에서는 그랬지. 도시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화 학당이라는 그런 학교를 문을 열었습니다. 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 학당이라는 그 여학교를 개설했는데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알리는데도 공부를 하겠다고 오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공부를 하러 오는 학생들한테는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일당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공부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화학당 처음에는 말이죠.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한테 다 돈을 줬습니다. 돈을 줘가면서 학생들을 모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학당 처음에는 진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벌러 가는 겁니다. 학교에 나가면 돈을 주니까 돈벌이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를 가는 시대가 아니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문맹률이 굉장히, 한국은 말이죠.
한국이 그렇게 가난하다 보니까 이 문맹이 심각했던 겁니다. 이 문맹이 심각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세워지고 이승만이 대통령 되고 나서 처음 실시됐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가난했습니까? 국가재정이라는 게 이건 뭐 말이 아니죠. 국가의 그 국고도 국가도 이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대한민국이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학교를 의무 교육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 누구든지 국민은 전부 다 국민학교를 가르쳐야 된다. 국민학교를 안 가르치면 말이죠. 자식을 국민학교를 안 가르치면 막 벌금을 물리고 붙잡아 갔어요. 경찰관이 붙잡아 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국민학교는 강제로 누구나가 가르쳐야 된다. 이런 의무교육을 실행하고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국가재정이 없는데도 우리나라 문맹이 심각하니까 그렇게 전 국민을 이 국민학교 과정을 전 국민이 다 의무적으로 배우게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던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란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된 건 말이죠. 누가 그러잖아요. 한강의 뭐 기적이다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정말 한강이 기적입니다. 뭐 이게 다 이거 뭐 몇천 년 전의 얘기도 아니고 이 불과 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100년 전의 얘기.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요즘에 그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뭐 우리나라가 장갑차를 만들어 가지고 호주가 또 호주에서 우리나라가 만든 장갑차를 3조 원어치를 수입하겠다. 이런 걸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점점 이 방산 강국으로 이제 발돋움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방산강국 4대 방산강국으로 빨리 진입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호주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장갑차를 3조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 보세요. 6.25 때, 6.25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가 이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부터도 이 노랑머리 콤플렉스에 젖어 있었거든요. 노랑머리 콤플렉스가 뭐냐면 노랑머리 한 인종이 누구겠어요? 서양 사람들이 노랑머리 했다고 하죠. 그래서 왜 노랑머리 콤플렉스에 젖어 있었냐면 우리는 무기 총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무기들을 많이 만들까? 서양 인종은 우리나라 인종보다도 월등히 인종 자체가 월등한가 보다. 이렇게 열등감에 젖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열등감을 딛고 우리가 무기를 만들어서 노랑머리 한 사람들한테 이제 무기를 팔아먹고 있다고 하죠. 그거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노랑머리 콤플렉스를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불과 몇백 년이 된 것도 아니고 이게 불과 100년 만에 이렇게 세상이 바뀌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가 길어졌는데 1930년부터 김성수, 송진우 등과 함께 농촌 계몽 운동인 분화로드 운동을 주도하였다. 경기도 양주의 어느 농촌을 방문했다가 농촌이 문맹자가 많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그는 농촌 계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 문인들을 찾아다니며 농촌 계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대학생들에게 농촌 계몽 운동에 나서줄 것을 권고하도록 부탁했다. 그는 문인으로서 분화로드 운동의 대표적 인물이기도 하였다. 1931년 춘원 이광수가
잡지 동광대담에서 구한말 개화파 주역이던 박영효에게 개화 사상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물었다. 이에 박영효는 신 사상은 박 교수의 집 사랑방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때 비로소 박 교수의 사랑방 모임이 온천에 널리 알려진 순간이었다. 이때도 이제 그 이광수가 활동하던 시절에도 이제 박영효가 생존해 있었죠.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박영효는 철종 임금의 사위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광수가 박영효를 만나가지고 이 개화 사상이 어디에서 처음 시작이 됐느냐. 이렇게 박영효한테 물어보니까 박영효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개화 사상이 처음 나온 것이 박 교수의 집 사랑방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동인이라는 개화생이 있었거든요. 이동인이라는 개화생도 이 개화 사상을 많이 퍼뜨렸지만은 그보다도 이 개화 사상의 이 발원지는 바로 이 박 교수의 사랑방이었다는 겁니다. 1931년 그는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연희전문학교와 보성전문학교의 겸임 국어국문학 강사로도 초빙되었으며 각 학교의 문학 강연에도 출강하였다. 방송국과 개인 교습 등으로 문인을 길러내기도 했다. 우연히 그를 찾아온 소년 피천득에게도 문학인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기도 했다. 후에 피천득은 나를 문학의 길로 이끈 이광수 선생은 재주가 많고 착하셨지만 바보 같은 분이기도 했다. 고 회상하였다. 또한 1924년 작가 채만식을 추천하여 쇠길로라는 작품으로 조선문단을 통해 등단시키기도 했다. 한편 10세의 모친을 여인 뒤 삼촌집을 전전하던 피천득을 잠시 받아주어 자신의 집에 기거하게 하기도 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네요. 여러분들 피천득이 알잖아요. 수필가로서 명성을 널리 알린 피천득 교수, 그러니까 피천득 작가죠. 이 피천득이가 이광수한테 이제 개인 교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설가 채만식이 알잖아요. 이 소설가 채만식이 또 이제 이광수가 채만식을 이제 문학계에 등단시켰다는 겁니다. 분화로드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 확산되면서 그는 자신의 작품인 흙에 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1932년 4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추는 이광수는 장편소설 흙을 동아일보에 연재하면서 주인공 허승의 입을 통해 젊은 지식인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농민이 속으로 가자. 돈이 없으면 없는 데로 가자. 가서 가장 가난한 농민이 먹는 것을 먹고 가장 가난한 농민이 입는 것을 입고 그러면서 글을 가르쳐주고 소비조합도 만들어주고 뒷간 부엌 소재도 해주고 이렇게 내 일생을 바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광수는 소설 쓰는 일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회계몽운동, 농촌계몽운동 이런 데도 열정을 쏟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직접 자신의 작품 흙과 칼럼, 강연을 통해서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열정을 갖고 농촌 계몽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민중의 틈으로 파고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분화로드 운동은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고 젊은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계속되었다. 1930년부터는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 분화로드 운동과 농촌 계몽을 주제로 한 장편 단편 소설과 시를 모집하였는데 이 중 대표적은 1934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시문이 상록수였다. 여러분 시문이란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시문이가 쓴 상록수라는 소설도 농촌 계몽 운동 그런
그런 차원의 이제 소설이었죠. 언론사회 활동, 미스 코리아 심사위원. 그러니까 이 이광수 시절에도 그 미스 코리아 뭐 선발대회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도 역사가 깊네요. 이광수 시대에 이렇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있었다니까. 그는 1931년 5월에 개최된 한국 최초의 미스 코리아 대회의 심사위원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이광수가 심사위원으로 나가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31년 삼천리라는 잡지에서 주최한 반도의 대표적 여인 미스 코리아 삼천리 일색을 뽑는 사진 공모전에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 최정원 등을 선발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미스 코리아 심사위원으로 이광수가 나가가지고 최정원이라는 여자를 미스 코리아로 이제 선발했다고 하죠.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삼천리사는 구라파의 전 구라파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미인이 있고 각국에도 그런 모양으로 우리 반도에도 전 조선을 대표할 여인 한 분을 찾아보자며 고상전화하고 아름다운 미모에다가 균제된 체격, 만신의 예지와 청명에 찬 듯한 근대적 여인을 뽑겠다고 광고를 냈다. 삼천리지의 고정 필진인 이광수 역시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위촉되었다. 지금은 여러분들 좀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가려면은 여자가 이제 170 이상이래야 됩니다. 키가. 그런데 이때의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160 이상만 되면 선발대회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와 지금이 이렇게 그 체격적으로도 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시 삼천리지는 18세 이상의 조선 여성 3년 이내의 사진일 것을 응모 자격 조건으로 걸고 심사는 신미기의 권위를 지닌 이광수, 염상섭, 김옥, 안석주, 이승만, 허영숙, 나혜석, 김원주, 최승희 등을 선정했다.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으로 이승만이도 심사위원으로 이제 나갔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도 이때 그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심사위원으로 나갔었다. 그거죠.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 일제시대 때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그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심사위원으로도 이승만이도 나갔었다, 이런 얘기고. 이순신 전 지필과 대중화. 1931년 1월 초 이광수는 우연히 이순신 가문의 후손에게 엄청난 양의 빚이 있다는 소문을 접하게 된다. 이광수는 이순신 유적지 보존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1931년 아산 이순신 장군 묘역이 경매 처분될 위기에 이르자 동아일보는 사설과 기획기사를 연속 보도해 이순신을 재조명하고 유적을 영구 보존하자는 운동을 주도했다. 윤치호는 거금을 들여 이순신 묘역과 사당, 위토가 일본인 손에 매각되는 것을 막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니까 그 이순신 후손들에게 그 큰 빚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순신 묘가 있고 그 주변 땅이 다 이제 빚쟁이들한테 넘어가게 생겼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빚쟁이들한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동아일보도 노력했고 이광수가 그 적을 두고 있던 동아일보에서도 노력을 했고, 또 여러분들 윤치호 알잖아요. 윤치호. 언젠가 내가 이 윤치호에 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윤치호는 그 윤보선 전 대통령하고 이제 같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치호도 이제 윤치호가 돈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윤치호 모습인데, 윤치호가 이랬었죠. 윤치호가 이제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순신 묘역과 사당, 위토가 일본인 손에 매각되는 것을 막으려 노력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광수는 그 경성과 평양, 대구, 부산을 돌아다니며 강연과 연설을 통해 이순신 유적지를 지켜줄 것을 호소하였다.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던 춘원 이광수는 동아일보 기사에도 이를 반영, 충무공 유적지를 탐방하는 연재 기사를 직접 썼고 소설 이순신을 집필하였다. 또한 1931년 5월 초 이광수는 동아일보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아산 이순신 묘소의 위토가 경매에 붙여질 위기에 처한 것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순신 유적지 보존기금 마련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이순신의 일대기를 직접 소설로 쓰기로 하고 집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순신 그 유적지가 빚쟁이들한테 넘어가지 않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동아일보와 이광수, 윤치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그는 1931년 5월 25일에 결성된 충무공 유적 보존의 조직에 참여하였다. 이광수는 1931년 5월 21일에서 6월 10일까지 현지 사정을 기획문 형식으로 실었고 6월 26일부터는 장편소설 이순신을 연재했다. 소설 이순신전에서 이광수는 이순신을 자기 희생적이며 충성스러운 애국자로 묘사했다. 이를 두고 훗날 대한민국 국방대학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연구기획실장 노영구는 영웅은 영웅이 돼 충의를 강조하며 인격의 힘으로 열등한 민족을 개조하는 영웅으로 그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순신을 지나치게 미화했다는 비판과 의도적으로 이순신과 조선 대신들이 대립구도로 엮었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지금 27분을 경과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문학활동 및 사회활동. 1931년부터 장편소설 이순신을 집필하였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소설인데도 군관에서 말단 수병에 이르기까지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모두 실존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광수는 그 장편소설 이순신의 그 일대기를 장편소설로 썼는데 이 장편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가상의 인물들이 아니고 실존 인물들이었다고 말이죠. 이순신뿐만이 아니고 졸병들까지도 전부 이제 실존의 인물들의 얘기를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은 당연히 조선과 외국의 대결이었는데 이광수가 이를 이순신 대 원균 등 이순신을 모함한 장수와 대신들이 대립구도로 바꾸어 놓았다는 김탁환 교수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렇죠. 이순신이가 치른 해상 전투가 뭡니까? 그게 바로 조선과 일본의 대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광수 소설은 너무 조선과 일본의 대결이란 대립구도가 아니라 이순신이란 인물에 몰두하다 보니까 조선과 일본의 대립구도가 아닌 이순신 대 원균, 이순신 대 원균이 대립처럼 이렇게 비춰지기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탁환 교수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이 모습이 이제 한간 시간의 모습의 이광수입니다. 이게 이제 1931년도의 이광수 모습이죠. 1932년 1월의 이봉창의 투탄 사건을 애석히 실패했다 하고 그해 4월의 윤봉길 투탄 사건을 쾌거라고 주장했다가 헌병의 귀에 들어가 총독부 경무국으로 송환당했다. 6월 안창호가 상하이에서 체포되어 인천항에 도착하자 자동차로 인천항에 가서 안창호의 호송 차량을 경성까지 따라갔다.
전번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광수는 그 안창호의 추종자였었다고. 이광수가 그 안창호의 아주 열렬한 추종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안창호가 상하이에서 체포돼 가지고 이제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감옥에 가서 투옥을 하다가 이제 안창호는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해군에 전번에 내가 장보고함이라고 장보고 이름을 붙인 해군 함정이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안창호도 그렇습니다. 안창호도 안창호함이라는 안창호 이름을 붙인 해군 함정이 있습니다. 안창호가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자 그게 낙심.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안창호를 자주 면회하였다. 안창호의 재판 비용과 석방, 구명운동에 나선 한편 윤치호, 김성수 등을 찾아가 안창호의 추록을 도와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는 안창호가 심장과 간장 등이 좋지 않음을 들어 병부석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했고, 안창호는 징역 4년의 언도를 받게 되었다. 이후 그는 주요한, 주요섭, 김동원, 조병옥 등과 연락하며 수양 동호회를 운영해 나갔다. 그래서 이제 안창호가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이 되니까 수시로 안창호 면담을 갔다는 겁니다. 면회를 갖고 또 안창호 석방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광수가 얼마나 안창호를 추종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32분을 경과했습니다. 또한 당대의 화려한 자유연애관으로 비판받던 나혜석, 박인덕과도 자주 만나 교류하였고, 만년의 나혜석이 병으로 고생할 때도 자주 문병을 가기도 했다. 그는 시중에서 나혜석과 박인덕을 비판하는 것을 위선이라며 조롱하였다. 나혜석은 말이죠.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나혜석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입니다. 여자 서양 화가죠. 근데 이 나혜석이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었는데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 나혜석이. 그래가지고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고 그렇게 혼자 살면서 나중에는 나혜석이 노년에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나혜석이 이제 길가에서 행여병자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병자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노숙자, 길가의 노숙자로 전락해서 죽은 것이 나혜석입니다. 그러니까 나혜석이 얼마나 말년이 불어내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그런 거를 아주 굉장히 부도덕하게 그렇게 취급하던 시대에 그렇게 바람을 피우니까 남편한테도 이혼당하고 노년기에는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죽었다, 노숙자로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친척집에 찾아가도 친척들이 다 이렇게 아주 냉대하는 거예요. 네가 남자들하고 바람을 피워 놀아놨지, 이래가지고 친척들 이런 친척들마저도 다 냉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혜석이가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전락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불륜과 외도를 하면서 자기 남편과 부인에게 자신의 여동생과 누이에게는 정결과 지조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며, 자신들은 혼후이 문란한 행위를 하면서도 가족들에게만 순결함과 지조를 요구한다면 위선과 기만이 만연한 사회라며 조소하였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죠. 내노란불이라는 얘기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막 바람을 피우면서도 자기 여동생,
자기 가족만큼은 순결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내노란불적인 이중적인 그런 자세를 이광수는 철저하게 비판했다 이런 얘기죠. 기존의 유림과 기독교 등의 종교계에서는 그가 탈선과 타락을 부추긴다며 비난하였다. 그러나 그의 수많은 작품은 민족주의와 평등주의, 인도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갱생의 이상을 담고 있어 당시 개화된 청년층에 큰 감명을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일보 부사장 1932년 7월 30일 문인 친목단체인 조선문필가협회 발기인 및 집행위원을 맡았다. 1933년 열차로 시베리아 여행을 다녀왔다. 1933년 8월 동아일보사 편집국장을 그만두고 같은 달 28일 조선일보 부사장에 취임해 1934년 5월까지 활동했다. 9대 사장에 취임한 방응모는 동아일보 편집국장 이광수와 경제부장 서춘 등 유능한 언론인을 스카우트해 조선일보 혁신에 나섰다. 보다 좋은 조건이라 생각한 그는 방응모의 제의에 응한다. 1933년 8월 동아일보의 편집국장을 그만두고 잠시 휴직을 했다가 또다시 이제 조선일보 부사장에 취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조선일보 9대 사장 방응모 씨가 이광수를 적극적으로 이제 부사장직을 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해가지고 스카우트 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광수를 유명인, 이광수는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이미 유명인이 되었으니까 유명인 이광수를 이제 부사장으로 설립을 해가지고 조선일보의 위상을 높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1933년 7월 19일 조선일보의 제9대 사장에 취임한 방응모는 한 달 후 동아일보에서 이광수와 서춘을 스카우트해 각각 부사장과 주필에 임명하였다. 9월 27일 이광수는 조선일보의 소설 유정을 연재하였다. 이광수는 1933년 조선일보 부사장 겸 취재역이라는 게 이사라는 겁니다. 이사. 조선일보의 편집국장, 학예부장, 정리부장 등 5개의 직책을 동시에 맡아 조선신문계의 무솔리니라는 별명을 얻었다. 1934년 5월에 조선일보 부사장직에서 물러났으나 조선일보의 이사직은 1950년까지 유지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광수는 1933년 조선일보의 부사장 겸 이사, 편집국장, 학예부장, 정리부장 등 무려 5개의 중요 직책을 이광수가 맡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광수를 조선신문계의 무솔리니다 이런 별명까지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솔리니 알잖아요. 무솔리니가 이태리의 파시즘, 이태리의 파시즘을 창설했던 무솔리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광수는 조선의 신문계의 독재자다 이런 별명까지 얻었다는 것입니다. 1934년 이광수는 조선일보에 실은 글에서 아랫목에 뜨듯이 등을 굽고 있는 생활은 암만 해도 투쟁보다도 은둔을 의미한다는 견해를 펼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39분 거의 이제 좀 있으면 40분이 이르는데요. 내가 그랬잖아요. 40분 이상은 녹화를 안 한다. 계속 혼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수양동우의 사건 전후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광수가 그만큼
작가로서의 명성도 높았었고, 기자로서의 명성도 높았었고, 또는 이 사회 활동도 활발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활동이 많았으니까 얘기거리가 스토리가 많은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말이죠.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이광수입니다. 이광수고, 요 이광수 옆에 교복을 입은 이 어린애가 그 장남, 이광수의 장남이고, 이게 이제 허영숙이죠. 이광수의 부인 허영숙이가 이제 애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허영숙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 6.25 전쟁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렇게 가난했던 6.25 전쟁 때 자식들을 미국 유학을 보냈었던 것이죠. 이 허영숙이가. 그러니까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했던 6.25 시절에 자식을 미국 유학까지 보내서 미국의 대학 교수로 재직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광수 시대에는 요즘같이 뭐 저출산이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자식을 굉장히 많이 출산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부인과 병원이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광수의 가족 사진 이거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수양동우의 사건 전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